또 극단적인 전망이 나와서 잠깐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앞으로 10년 동안 수익률이 제로에 가까울 거다, 횡보장에 올 거다, 이 말을 되게 유명한 신뢰를 받는 월가 초고수가 말을 해서 이번 주에 많이 화제가 됐는데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누가 보시면 이렇게 월가의 전설이 맞냐 하실 수 있는데 이분은 전설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맞습니다. 드러켄 밀러라고 해서 30년 동안 연평균 30% 넘는 수익률을 내가지고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었던 걸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 지금 사실상 거의 은퇴를 하시고 패밀리 오피스 폐쇄형 펀드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이번 주 인터뷰에서 향후 10년 박스권 온다, 이게 이제 월가에서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이 얘기가 왜 그런가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대응 전략을 같이 짜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이 맞다기보다는요, 일단 포인트는 1966년부터 1982년의 증시 흐름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때 어땠는지, 그리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갑자기 난데없이 지금 다음 달 물가도 예측 못하는데 10년 동안 박스라는 얘기는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냐. 근거가 두 가지인데요, 결국은 비슷한 얘기입니다. 값싼 인건비를 통해서 우리한테 디플레 효과를 만들어줬던, 저렴한 물가를 유지하게 해줬던 세계화가 종료된다. 결국 탈세계화 때문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베트남, 중국 이런 데서 싸게 인건비를 들여서 저렴한 그리고 고품질의 물건을 전 세계에서 구할 수 있었는데 그게 종료되기 때문에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흐름이고, 그리고 전쟁, 이거 쉽게 안 끝난다. 러우 전쟁, 미중 전쟁 장기화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망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당분간은 박스권일 수밖에 없다, 시원한 랠리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물론 장기 전망을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서 요 근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이 드러켄 밀러 젊은 시절인데요, 조지 소로스라고 하는 유명한 투자 대가의 오른팔이라고도 불리고 워낙 트레이딩을 잘해서 돈 버는 기계라고도 불렸었는데, 가장 유명한 사례가 지금 같은 위기일 때, 파운드 위기일 때 영국 은행을 숏을 쳐서 하락 배팅을 해서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서 유명해졌었는데, 사실 그걸 소로스가 한 게 아니고 소로스의 실무는 드러켄 밀러가 했다라는 얘기가 많죠. 실무. 그래서 글로벌 통화 위기 때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인물로 사실상 위치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전무후무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사람이라서 한번 얘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항상 맞추는 거 아니니까요. 잠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준은 지금 포르쉐 타고 풀악셀 밟고 달리는 수준으로 돈을 찍어내다가, 비유도 참 찰지죠. 포르쉐 풀악셀 밟고 달리다가 갑자기 발 떼더니 이제는 브레이크를 밟는 수준으로 돈 찍는 행위에서 벗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상이 되면서 얼마나 지금 무서운지, 풀악셀 밟다가 갑자기 풀 브레이크 밟으면, 그것도 포르쉐 타다가, 스포츠카 타다가 이렇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를 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물론 자기도 비관론자가 아니다. 그렇게 금융시장이 횡보했던 15년 횡보했거든요, 박스권. 그 시기에도 초우량 기업들이 나왔다. 애플도 1976년에 설립이 됐고 홈디포도 1978년. 주택 인테리어 1위 기업인데 뭐 상승률이 어마어마하죠. 홈디포가 아마 애플보다 많이 올랐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기록한 두 기업인데 이런 초우량 기업이 나왔다. 그래서 사실상 이 기사 보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당분간 이렇게 증시가 박스권이면, 그동안은 우리가 패시브라 그래서 ETF 사면 무조건 오른다 그랬는데, 이제 박스권이면 다시 액티브, 종목 발굴의 시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결국은 아무거나 다 오르는 시대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돌려 말한 거고, 그만큼 종목 발굴이 더 중요해지고 어려워지는 장세다 이거죠. 패시브는 지수 시장 ETF 사놓으면 무조건 올랐는데 지금 10년 동안 지수 사놓으면 이렇게 제자리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는 거니까 난이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거 보여드리기 전에, 이 횡보에 대한 얘기하기 전에, 애플하고 홈디포가 70년대에 나왔다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여러분, 애플이 76년에 설립이 되고 80년에 상장이 됐거든요, 마침. 근데 애플도 상장하고 어마어마하게 오랜 기간 횡보한 거 아시나요, 여러분들? 보시면 애플이 1980년 12월에 상장을 하고요. 천하의 애플도 상장하고 60% 빠집니다. 그래서 원래 공모주 함부로 샀다가 손실 난다고 공모주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예외 없습니다. 애플도 상장할 때 사가지고 60% 빠지고, 물론 급등했다가 심지어 1985년에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떠납니다. 그때는 반토막이 나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저도 한번 쭉 차트를 다시 돌려봤는데, 애플 사서 버틸 수 있을까? 이거 마이너스 60% 나고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떠난다 그러고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은, 그러면 버틸 수 있을까? 안 팔고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몇 년 전에 블룸버그에서도 이런 기사를 냈더라고요. 애플 1980년에 사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 있냐? 거의 없을 거다. 불가능하다.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제가 쭉 보니까
진짜 20년 가까이 거의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르락 내리락. 물론 그 사이에는 5배 오르고 반토막 나고 5배 오르고 반토막 나고 하면서 했지만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것처럼 막 애플 사놨으면 부자 됐다, 뭐 몇천 배, 몇만 배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그렇게 투자하기는 어렵다라는 컬럼이었는데 공감이 많이 됐어요. 진짜 어렵다. 여기 사서 버틴 사람 거의 없다. 실제로 계좌 보면은. 그래서 참 쉽지 않다는 얘기를 했는데 또 하필 드러켄 밀러가 앞으로도 그런 시기가 또 찾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돼서 찾아봤는데 요때입니다. 드러켄 밀러가 말한 시기가 마침 딱 리포트에 소개됐는데 1960년대부터 80년대 요 뒤에 흐린 색깔 보이시나요? 여기 흐린 파란색? 요 뒤에 보시면 증시가 박스권을 그리다가 83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15년 동안 박스권 안 오릅니다. 증시가. 그러니까 진짜 주식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떠났겠죠. 1년도 아니고 15년 동안 오르락내리락 했으면. 그러니까 이때 여기 진한 파란색이 물가 상승률인데 물가가 오르니까 증시가 폭락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증시가 폭락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증시가 폭락합니다. 그래서 연준 의장이 이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하겠다고 지금 여러 차례 말하잖아요. 폴 볼커 연준 의장은 물가 잡는데 15년 걸렸다. 이거 나 반복 안 하겠다. 절대 사람들이 인플레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도록 아주 꾹꾹 눌러버리겠다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번엔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때는 15년 동안 물가를 내리니까 증시가 오르고 물가를 내리니까 또 인플레가 살아나고 이런 정말 인플레 귀신, 인플레 망령과 싸웠던 15년이었습니다. 증시는 박스권에 갇혔는데 드러켄 밀러도 이번에도 또 이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나고 83년부터야 비로소 강세장 랠리가 시작됐으니까 얼마나 이때 투자하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주식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하겠죠. 그랬던 시기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비슷합니다. 물가와 결국은 같이 올라가는 금리, 시장 금리. 제가 그래서 10년물 금리 보자고 하잖아요. 10년물 금리가 결국은 물가와 같이 움직였습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래서 10년물 금리가 내려오기 시작하자 비로소 증시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른 영상에서도 강조드리지만 10년물 금리가 지금 상승을 하면서 막 전고점을 뚫고 있는데 이게 꺾여서 내려가야 증시도 본격 반등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은 요원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도 전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힌트로 미국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워낙 인플레에 대한 기대치가 높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사람들한테 그 엄청나게 풀려있던 돈을 다 걷어들이고 나서야 증시가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현금성 자산, 지금 구독자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현금성 자산 있잖아요. 그게 인플레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돈 풀리면서 실질적으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흔해지니까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안 잡히다가 결국은 80년대 초반에 이걸 잡고 나서야 증시가 올라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고통스럽지만 이걸 잡아야 올라갈 것 같다. 그거 되기 전까지는 힘들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늘어난 총 통화량이 무려 미국의 6.3조 달러인데 그 중에서 3.8조 달러가 직접 살포한 돈이랍니다. 통장에 꽂아준 돈. 그러니까 현금, 예금성 자산. 이렇게 그냥 은행 가면 정부가 꽂아주잖아요. 뭐 재난지원금 100만 원, 뭐 무슨 지원금 100만 원 막 이러면서 이 돈을 다시 되돌릴 정도로 고통스럽게 해야 진짜 인플레가 잡힌답니다. 과거에 그랬대요. 70년대 이랬대.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줬던 돈 다 뺏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돈을 많이 꽂아주니까 저소득층, 경제 활동 참가율이 낮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일하는 것보다 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실업수당 받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일해도 100만 원 받고 일 안 해도 100만 원 받으니까 어차피 나라에서 돈 꽂아주니까 일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죠. 이 연준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떻게든 일터로 돌려보내려고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건데 그래서 과거 70년대, 60년대 이때도 금리 올리고 물가가 올리고 나서 실업률이 한 1, 2년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래요. 연준이 고통스럽게 하니까. 70년대에도 물가가 오르고 나서 좀 있다가 1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실업률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실업률이 올라야 본격적으로 이제 물가가 잡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참 이 고통이라는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막 실업자가 대량으로 생산돼야 물가가 비로소 잡힌다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 고통을 줘야 물가가 제대로 잡힌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참 그렇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잡히기 어렵다고 판단하나 봐요. 이때도 그랬나 봐요. 근데 결국은 고통을 주니까 물가가 잡히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럴 것 같다라는 건데 최근에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보니까 실업률이 결국은 급등하면서 침체가 와야 물가가 잡혔고 실업률이 코로나 때도 급등하니까 물가가 잡혔고 지금도 빨간색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실업률이 올라가야 실업자가 나와야 물가가 잡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리포트도 그렇고 이 드러켄 밀러도 이 정도 고통 안 주면 10년 횡보다 과거와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리포트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주 요인인 공급망도 해소가 되고 있고 유가도 그래도 안정적인데 임금이 꺾이질 않고 있다. 임금이 안 잡힌답니다. 지금 고용시장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그 사장님들이 월급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 게 이어지니까 노동자들이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배가 불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잡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안 잡힌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런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노동자들 권리가 더 높아지면서 너도나도 인건비 올려달라. 노조 설립 열풍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지금 2000년 이후로 노조 여기 보시면 내려가다가 폭등하고 있는데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노조 설립 건수가 이뤄졌고 노조 가입자 수도 2배 증가, 미국 기준입니다. 파업도 3배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임금 올려달라는 거죠. 지금 노동자들의 권리나 협상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러니까 임금 상승이 꺾이기 어렵다는 거죠. 지금 물가가 안 잡힌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이번 주에도 바이든이 미국에서 30년 만에 철도 파업이 있을 뻔했는데 이게 증시의 악재로 올 뻔했거든요. 근데 일단은 급한 불 꺼야 되니까 바이든이 일단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에서는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는데요. 막판에 막 20시간 랠리하면서 극적으로 타협했는데 시장에서 월가에서 뭘 걱정하냐면 보세요. 지금 미국 철도 파업하니까 즉시 연봉 14.1% 상승, 그리고 매년 $1,000씩 5회 지급, 돈 꽂아달라는 거죠. 그리고 2024년까지 연봉 24% 상승에 합의됐거든요. 거기에 복지 혜택 확대하고 이거에 합의해주니까 지금 월가에서는 이렇게 되면 다른 노조들 다 일어난다. 이제 두고 봐라. 이제 큰일 났다. 이러면서 철도 파업 막았는데 다음에 이쪽 파업 하면서 임금 상승에 불지른 거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 인플레가 잡히기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악순환이 된다. 그럼 연준은 긴축을 더 빠르게 해야 되고 완전 악순환인가.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못 잡았다 이런 얘기가 또 반복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임금이 올라가면 다시 소비 심리가 상승한답니다. 철저히 임금 상승률과 소비 심리가 연동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월급 올라가면 차 한 대 더 뽑고 오늘 외식하고 돼지고기, 닭고기 먹을 거 소고기 먹으러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잡아야 소비 심리 꺾이고 인플레 내려가는데 안 되는 상황으로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참 슬픈 얘기지만 결국은 결과적으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임금이 둔화돼야 인플레가 잡히고 증시도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경제가 나빠져야 된다니까 참 아이러니한 입장이긴 한데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번 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가 제가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데 업데이트된 매수 시점 전략을 하나 알려줬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실업자 많아지면 주식 사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실업자 많아지면 사라. 구체적으로 뭐냐? 4가지 신호를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실업률의 선행 지표인 실업 청구 숫자가 35만 명을 넘어서면 그때 사라. 이거부터 볼까요? 아직 21만 명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매주 발표되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요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의 선행지표입니다. 실업률의 선행지표인데 이게 아직 21만 건에 불과한데 이게 35만 건으로 늘어나면 실업자들이 늘어나고 그때부터 주식을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되고 실제로도 1970년대부터 제가 한번 쭉 봤어요. 30만 건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여기 보시면 침체가 막 오더라고요. 여기 높아지는 구간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35만 건 넘어가면 위험한 구간이 오고 아이러니하게도 증시는 그때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링크도 달아놨고 구글에 이게 실업 청구 수당을 영어로 치면 Initial Claims라거든요. 요거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매주 나옵니다. 매주 목요일 나오죠. 그래서 요거 보셔도 됩니다. 실업률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늦고요. 요게 선행지표입니다. 이거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 완전 고용으로 접어들어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 여기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요게 이렇게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그거 보기 귀찮으면 10년물 금리가 4% 넘어가거나 쇼크가 오거나 하면 사라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폭이 4에서 4.5 정도 되니까 이 정도까지 가면 바닥 거의 다 온 거니까 이때 사거나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매주 보여드리는 미국 10년 금리 지금 고점 직전입니다. 3.45입니다. 그래서 이게 3.5, 4까지 가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사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사도 된다. 그 정도면 이미 뭐 증시가 박살이 나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혹은 여기 달러가 약세로 전환하거나 달러가 약세 전환해야 되는데 약세는커녕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으니까 둘 다 X입니다. 지금. 그래서 기다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네 번째, 그것도 아니면 강력한 사건, 블랙스완급 연준을 굴복시킬 무언가 이벤트가 터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게 일어나면 안 좋은 얘기지만 그러면 안 되지만 글로벌 위기를 만들 수 있는 치명적인 사건이 나오면 연준이 돌아서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올 텐데 이런 건 내년 1분기 정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사건이 나오지 않고서는 연준이 지금 돌아설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막 영어로 돼 있긴 하지만 과거에 항상 긴축 사이클 막판 가가지고 위기가 발생하면서 금리 인상이 종료됐거든요. 기억하시겠지만 뭐 가깝게는 그 98년 뭐 롱텀 캐피털
파산하면서 금리 이렇게 닷컴 버블 터지면서 종료되고, 마침 9월 15일인가요? 9월 16일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진 날이었죠. 그때 08년에. 그러면서 금리 인축 종료되고,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터지면서 금리 긴축 종료되고, 그러니까 이번에도 올리고 있는데 뭔가 내년 초나 1분기에 뭐가 터져가지고 못 버티고 어디서 터져야 연준이 종료한다.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까지는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아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도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저도 힘들고 정말 지치는 장세인데, 아직도 그 코로나 같은 패닉셀이 나오지 않았고 금융위기나 닷컴버블 같은 대규모 매도세가 안 나오고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뒤에 배경 보이시죠? 여기 가계의 주식 유입인데 아직도 이만큼이 쌓여 있습니다. 아직도. 와, 이 뒤에 보시는 검은색 배경이 가계에서 주식에 투자한 금액 양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가계들이 다 소위 말해서 털려야지 바닥이 나오는데 아직도 가계에서 계속 주식에 돈을 집어넣고 있대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 1, 2년 전에 비해서는 매도세가 약해졌는데 정말 그 고통스럽고 끔찍한 구간이 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는 올 초부터 계속 비관론을 고수하던 대표 월가의 입장이고요. 목표 주가를 더 내렸습니다. 지금 3,400 예상했는데 만약에 10월에 어닝 쇼크가 오고 침체가 오면 3,000까지 간다. 본인은 10월 말까지 3,000 간다고 보더라고요. 엄청 미관적입니다. 하지만 요 포인트에 너무 집중하시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호들, 실업자가 많아지거나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4% 넘거나 달러가 약세 전환하거나 이런 신호를 참고로 하는 게 더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요거 뭐 3,000 간다 이런 거에 너무 포인트를 보시는 것보다는요. 참고로 현재는 3,900을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도 또 드러켄밀러도 어떤 형태로든 실업자가 많아지든 임금 상승률이 꺾이든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누군가 고통을 받든 간에 지금 속도로면 2023년 초반부는 가야 된다. 그래서 내년 1분기까지는 좀 지켜보자,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게 공통된 의견입니다. 연착륙이 오든 경착륙이 오든 내년 초반은 돼야 사람들이 현금이 드디어 감소하기 시작한다. 아직까지는 뭐 예를 들면 부동산도 많이 올랐고 주식으로 벌어놓은 돈도 있고 혹은 코인으로 벌어놓은 돈도 있어서 아직은 다들 버틸만 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와야 되는데 찐 고통이 아직 안 왔다, 이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가져왔고요. 그래서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향후 10년 동안은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얘기를 또 참고하시면 좋겠고, 연준 정책이나 어떤 이벤트에 따라서 이런 건 얼마든지 바뀌겠죠. 개인적으로 연준 의장이 이걸 아예 지목하고 이렇게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의외로 또 악재들이 소멸되고 또 생각보다 금방 또 끝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이미 약세장이 미국이 지금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좋겠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략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함께 소개한 그래프가 포함된 리포트는 제가 댓글에 카페 링크 공유해 둘게요. 같이 공부 차원에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는 하지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표로 비슷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달러 금리가 진정 안 되고는 증시 찐반등이 어렵습니다. 단기 뭐 잠깐 반등 이런 거야 가능하지만 요게 진정이 안 되는데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고, 물가 긴축 속도가 진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좀 요원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9월 10월 안 그래도 증시 수익률이 안 좋은 달이고 중간 선거도 앞두고 있고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는 구간으로 같이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매수 버튼을 좀 참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겁쟁이라서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9월 10월 조금 참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같이 리스크 관리하면 좋겠고요.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증권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우몽 입력해주시고 해외 주식 딱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바로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또 수수료 할인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으니 별도로 신청하시면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증권으로 옮기시면 현금을 드리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미국 주식을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